제가 또 2주 만에 찾아뵙는데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뜨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도 완성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짠! 이번에 만든 옷은 신랑 가디건으로 뜬 에이프릴 가디건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번에 못 보여드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거 신랑 옷 이제 바디 뜰 때 너무 지루했거든요.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신랑 옷이다 보니까 더 예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꼬아뜨기도 하고 막 사이즈도 남자 사이즈에 맞게 바꿔서 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좀 무리하다 보면 좀 피곤해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무리하지 말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바디 뜨고 나니까 소매가 쭉쭉 떠지는 거 있죠. 그렇게 이틀인가 이틀 반 정도 걸려서 소매를 완성하고 보니까 넥밴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주말에 입을 수 있겠는데 하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바디 끝나고부터는 빨리 완성해가지고 선물하고 싶은 생각에 또 막 그렇게 뜨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거 뜨고 나니까 그때 피곤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뜨개도 좀 쉬고 싶고 계속 누워만 있고 싶고 그리고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 먹고 나면 또 자고 싶고 이 뜨개가 앉아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야지 했는데 하다 보면 또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러네요. 여기서 옷을 입어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저한테는 이게 지금 오버핏이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여드리기에는 뭐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다 안 잡히고 그러니까 얘는 뒤에 착샷 영상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신랑 입었을 때도 영상 찍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럼 남자 버전으로 만든 에이프릴 가디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사용한 실은 필콜라나의 페리비안 하이랜드 100% 울로 되어 있는 이 실로 떴습니다. 실 굵기는 4에서 5mm 바늘을 사용하는 실이고 저는 이 실 한 줄로 4mm 바늘로 해서 떴어요. 에이프릴 가디건 원작은 여자 옷이다 보니까 모헤어를 섞어서 4mm 바늘로 뜨는데 저는 남자용으로 만들 거라 모헤어 없이 굵은 실 한 줄로 뜨는 걸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실이 굵기도 하고 그리고 스와치를 내보니까 제 게이지랑 원작 게이지랑 딱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 옷이다 보니 좀 편물이 짱짱한 게 예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4mm 바늘로 떴는데 뜰 때는 늘림하는 곳에서 좀 빡빡한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세탁하고 나니까 그 빡빡했던 부분들이 코들이 정리가 되면서 편물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맨날 제가 모헤어랑 막 섞어서 뜨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울실 한 줄로 뜨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먼지 날리는 것도 덜하고 그리고 이 실이 세탁하고 나서 살짝 기모감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려나?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탁하고 나서 이렇게 살짝 기모감이 올라오는 게 되게 잔잔한 모헤어 그런 걸 섞은 느낌이기도 하고 실이 좀 더 굵어서 그럴까요? 이 울실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실이 엄청 부드럽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가디건으로 입기에는 충분하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긴 모헤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울실만으로 뜨셔도 세탁 후에 기모감이 살짝 올라오니까 충분히 포근하고 예쁜 느낌으로 잘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헤어를 섞지 않다 보니까 이 고무단, 여기 무늬도 훨씬 잘 보이고 남자 가디건으로 괜찮은 실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 실을 사용한 양은 11볼 반이 좀 안 들었어요. 제가 딱 12볼을 샀거든요. 근데 바디 뜨면서 실이 쭉쭉 줄어들길래 이러다가 실 모자르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정말 딱 맞게 실을 썼습니다. 쓰고 요거 남은 거예요. 이거 재보니까 한 30g 남았더라고요. 이게 한 볼에 50g인데 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을 딱 맞게 쓴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맨날 모자르거나 많이 남거나 항상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실을 딱 맞게 주문해서 잘 썼어요. 근데 이렇게 또 실을 딱 맞게 쓰니까 이것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감이 생기는 건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게이지가 특히 이 코수가 원작 게이지랑 똑같이 나왔어요. 제 게이지가 21코 27단이었고 원작 게이지는 21코 28단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랑 옷으로 뜨는 거니까 신랑 가슴둘레를 재고 제일 잘 맞는 가디건 사이즈를 재보니까 가슴둘레가 106cm가 나오는 라지 사이즈로 뜨면 되겠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처음에 사이즈 정할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여자 옷은 좀 크면 오버핏으로 입으면 되고 뭐 작으면 좀 딱 맞게 입고 이제 그러면 되는데 남자 옷은 조금이라도 크면 안 예쁘더라고요. 게다가 신랑은 옷을 딱 맞게 입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볼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볼실의 느낌 이제 그런 거를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세탁하고 나서 이제 세탁하고 나면 코들이 정리가 되면서 모든 편물이 그렇긴 하겠지만 좌우 위아래로 쫙쫙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늘리고 싶은 부분은 살짝 늘려서 말리면 거기서 또 사이즈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 때는 좀 몸에 딱 맞게 떠야지 세탁 후에 사이즈가 잘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뜨개 옷은 또 입다 보면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좀 크게 뜨기보다는 딱 맞게 떠보자 하고 이 신랑 사이즈에 거의 딱 맞는 라지 사이즈로 떴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실들도 이제 그렇기는 하겠죠? 세탁 후에 이제 막 늘리면 좀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실들은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또 어떨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뜨는데 뜨면서 너무 내 옷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뜨면서도 계속 오빠한테 맞을까? 막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막 하다가도 아니야. 세탁하면 괜찮아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뜬 거예요. 근데 정말 세탁하고 나니까 이 빡빡했던 편물들이 정리가 되고 늘어나서 지금은 정말 딱 맞아요. 딱. 그래서 신랑이 입으면 바디 길이가 이렇게 딱 보면 좀 짧은가 싶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완전 새 옷이니까 입다 보면 이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신랑 보고 바디 부분은 틈틈이 이렇게 막 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입고 있으면 바디 밑에를 막 이렇게 계속 늘려요. 근데 이제 다음에 세탁 한 번 더 할 때 바디 부분을 조금 더 늘려봐야겠어요. 그럼 또 그때 늘어나려나?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나중에 한 몇 달 후에 이제 이 옷을 더 입어보고 옷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때
후기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얘는. 이제 시작은 라지 사이즈로 캐스트온을 하고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들 숄더 스타일의 여자 도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지 사이즈로 뜬다고 해도 이 어깨 부분이 남자 어깨보다는 많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에 다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에이프릴 가디건을 남자용으로 뜰 때 이 새들 부분을 두 사이즈 크게 해서 뜰 수 있다는 팁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니팅 카페에 찾아보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니팅 카페에 찾아보기도 했는데, 제가 가입을 안 해서 그런지 그 에이프릴 남자 가디건 버전에 대한 글들을 많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 다다님의 글을 참고를 해서 이 새들 부분, 요 새들 부분 여기거든요. 요 부분은 2X 라지 사이즈로 떴어요. 그러니까 처음 코 잡을 때는 라지 사이즈로 코를 잡고 새들 부분에서 2X 라지 사이즈로 늘려서 뜬 거예요. 그렇게 새들 부분을 뜨고 나면 이제 요 레글런 늘림을 해야 되는데, 새들 부분을 2X 라지로 뜨니까 등판이랑 앞판도 이제 늘어나잖아요, 코수가. 근데 제가 새들 부분을 늘리고 나서 등판이 라지 사이즈보다 4코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앞판은 이상하게 2코인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레글런 늘림 하면서 동시에 앞판 코수는 1코를 줄이고 등판은 2단에 한 번씩 양쪽으로 겨드랑이 쪽에 2코를 줄여서 총 4코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라지 사이즈에 맞게 몸통 코수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앞판도 2번을 줄일까 하다가 1코 차이이기도 하고 뭐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낫지 않을까 해서 1코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글런 부분은 그냥 도안대로 쭉 떴어요. 소매 분리도 도안대로 하고 이제 바디를 뜨기 시작했죠. 레글런까지 뜨면서 금방 떠지는 것 같길래 이게 생각보다 남자 옷도 금방 뜨겠다 했어요. 그리고 또 왜냐면 제 거 에이프릴 가디건 그거 뜰 때 이제 게이지 차이가 나가지고 제 거도 라지 사이즈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로 보면 제 옷이나 신랑 옷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거 뜨는 느낌이었어요. 이 레글런까지는. 근데 이제 바디를 뜨는데 와, 이거 진짜 안 자라는 거예요, 이 바디 부분이. 그리고 뜨면서 왜 이렇게 지루한지. 새 실은 계속 꺼내 오면서 뜨는데 되게 자라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 옷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바디 길이가 제 옷이랑 다르니까 더 더딘 느낌이고, 그리고 이 굵은 실을 3mm 바늘로 뜨다 보니까 더 빡빡하고 힘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뜨다 보면 손도 뻐근해지고 그렇게 바디만 한 3일, 4일? 4일 뜬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뜨고 드디어 이 고무단 부분을 시작했어요. 바디에서 너무 지루했어가지고 이 고무단 시작하니까 벌써 끝난 느낌. 네, 제가 신랑 옷은 더 예쁘게 떠주고 싶어가지고 이 고무단을 겉뜨기만 꼬아뜨기로 해서 떴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무단 무늬가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모헤어가 없으니까 더 선명하고 쫀쫀하고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이 고무단 부분. 근데 이 고무단도 제가 초보다 보니까 이것도 뜨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겉뜨기만 꼬아뜨기 고무단을 하더라도 고무단 첫 단은 겉뜨기랑 안뜨기까지 꼬아뜨기로 해야 고무단 첫 줄에 코들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겉뜨기만 꼬아뜨기로 했더니 안뜨기 부분 코가 너무 늘어나 보여서
첫 줄은 겉뜨기 안뜨기 모두 꼬아뜨기로 하고 고무단 둘째 단부터는 겉뜨기 코만 꼬아뜨기를 했더니 메리아스에서 이렇게 고무단 들어가는 부분이 예쁘게 이어지더라고요. 늘어지는 코들 없이. 그리고 이 꼬아뜨기도 얘가 이제 가디건이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안뜨기를 꼬아뜨기로 떠야지 겉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 꼬아뜨기로 잘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한 몇 단 뜨고 알았어요. 그래서 또 뜨다가 풀고 다시 뜨고 고무단 부분도 한 몇 번 푸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매를 뜨는데 바디 부분에서 너무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느낌이어서 그랬는지 소매는 정말 쭉쭉 떠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만들어서 신랑한테 주고 싶고 그렇게 양쪽 소매를 뜨고 버튼 밴드는 더블 리팅으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신랑 옷은 더블 리팅으로 해야지 이랬거든요. 이게 훨씬 예뻐가지고 그래서 버튼 밴드는 3mm 바늘로 15코를 이탈리안 캐스토노로 잡아서 더블 리팅으로 떴습니다. 원작 도안처럼 이제 똑같이 오른쪽 부분에 이제 단추 구멍을 만들려고 보니까 남자 옷은 반대쪽에 단추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이랑 똑같이 오른쪽에서 시작은 했는데 오른쪽 면은 그냥 쭉 떴어요. 쭉 뜨고 왼쪽 면으로 가서 단추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추도 원작은 4개를 달거든요. 근데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거 에이프릴 가디건에는 단추를 5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신랑 옷 중에 다른 가디건들을 봐도 단추가 5개가 달려 있길래 그냥 별 고민 없이 얘도 5개를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만들고 입어보니까 단추 5개까지 잠그면 목 부분이 많이 올라와서 막 조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랑이 단추 하나 풀고 입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위에 단추구멍을 막았어요. 여기 막은 데가 여기 단추구멍 보이시죠? 여기 여기 단추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제 멋대로 막고 어떤 방법을 찾아봐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막 막았거든요. 이런 거 하는 방법도 있나? 살짝 티가 좀 나기는 나요. 그래도 단추 5개보다 4개가 훨씬 예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는 지름 20mm짜리 나무 단추를 사용했고 더블 리팅해서 단추구멍 만들 때는 더블 리팅으로 8단을 단추구멍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단추는 예전에 신랑이 화방 구경하다가 사다 준 단추예요. 이거 달면은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랑 에이프릴 가디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탁하고 나서 이제 바닥에 펼쳐놓고 말리는데 신랑이 너무 예쁘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말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빨리 입고 싶다면서.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는 햇빛 드는 곳에다가 옮겨 놓더라고요. 다 마르고 이제 주말에 입고 나갔다 왔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자랑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 이제 자꾸 아쉬운 부분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예쁜데 길이도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겠고 막 어깨도 조금만 더 늘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아쉬움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신랑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동안 그냥 앉아서 뜨개만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뜨개 실력이 조금 늘긴 늘었나 보구나 그런 생각에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퍼스트 스웨터, 이 스웨터를 캐스톤을 했어요. 캐스톤해서 이제 요만큼 떴습니다. 지금 경사뜨기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랑 에이프릴 가디건을 완성을 하고 그때 너무 이제 피로감이 몰려와가지고 뜨개를 바로 못 잡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몸도 무거워지고 막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너무 차요. 숨이 차고 금방 좀 피곤해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코만 잡아놓고 한 4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한 3, 4일 쉬다가 이제 조금씩 넥 부분을 뜨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요만큼 떴습니다. 경사뜨기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실이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실이랑 달라요. 지난 영상에서는 원작실이었던 필콜라나의 아르웨타 실, 그거랑 드롭스 모헤어 실로 뜰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들로 스와치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예요. 스와치. 이거는 메리아스 뜨기고 요거는 고무단. 근데 이 고무단이 뜨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개를 떠봤습니다. 처음에 실을 보면서도 좀 칙칙하다 했는데 이걸 뜨면서도 아무리 봐도 너무 칙칙한 거예요. 이 실색이. 이제 봄인데 다른 분들은 막 봄봄하게 막 파스텔이나 막 분홍색 이렇게 밝은 계열로 많이 뜨시고 하시던데 저는 이게 뭐예요? 칙칙해가지고 너무 뜨기 싫은 거예요, 이 실로. 그리고 제가 회색 계열의 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 노비스 가디건도 그렇고 윌로스 스웨터에도 회색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회색이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 실은 나중에 뭐 겨울에 뭐 그때 다시 쓰기로 하고 집에 있던 실들을 좀 찾아봤어요. 혹시 어울리는 실들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예전에 그 홀스트간에서 샀던 실 중에 남은 실이 좀 있더라고요. 요 실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거 막 이렇게 실이 남은 게 있었어요. 이 홀스트간 실은 예전 영상에서 제가 노비스 스웨터에 썼던 실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 실은 덴마크 콘사이고 유럽에서는 콘사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콘사를 몇 개 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홀스트간처럼 많은 콘사를 판매하는 곳을 못 찾았어요. 지금보다 더 뜨개 초보 시절에 이제 한국에서 콘사를 많이 쓰시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여기서 콘사를 살 수 없을까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그때 이제 홀스트간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콘사 2개랑 이렇게 소분해서 파는 콘사 몇 볼이랑 또 되게 굵은 볼실도 하나 샀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사서 제 거 노비스 스웨터랑 뭐 아이 원피스도 뜨고 애기 거 뭐 조끼도 뜨고 애기 것도 넥 워머 그런 것도 뜨고 되게 잘 썼던 실인데 그 중에 요 하얀 실 콘사 소분되어 있는 요 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그때 김뜨개님 조끼 레시피로 아이 조끼를 떴었어요. 그거를 지금도 엄청 잘 입고 있죠. 이 실 중에 한 볼은 뜯지도 않고 이렇게 남은 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제 그랬고, 그리고 작년 여름에 제가 이사거 패턴을 하나 샀었는데 그 아이보리 셔츠라고 정말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뭣도 모르고 그 모델 언니한테 반해가지고 샀던 이사거 패턴 그 키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헤어가 들어있는데 그 실이 거의 완전 새 실이에요. 그 실로 한 단밖에 안 떠요, 정말. 이거거든요. 이 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또 어디다가 써야 하나 이제 막 이러고 있던 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이사거 모헤어랑 이 콘사실이랑 이렇게 합사해서 뜨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요 회색, 이게 너무 싫어서 최대한 밝은 색으로 뜨고 싶었기 때문에 하얀색 편물도 그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합사를 해서 스와치를 만들어 봤어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색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밝아졌어요. 이거 칙칙한 것보다 훨씬 예쁘죠, 색이. 일단 너무 밝아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스와치는 3.5mm 바늘로 냈어요. 원작은 4mm 바늘인데 이 고무단 이 부분 코들이 좀 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무늬들이 촘촘하고 얇은 게 더 예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3.5mm 바늘로 스와치를 만들었더니 이 편물 느낌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코들도 더 촘촘하고. 그래서 이 실들을 추가 주문을 했어요. 이 모헤어 요거랑 홀스트간에서 더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모헤어 실은 제가 많이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 사이트에 이 이사거 모헤어 실이 있으니까 이 실 색이 다 있는 줄 알고 그 화면상에서 같아 보이는 색을 주문을 했어요. 원래는 이 실의 색상 번호 이거를 보고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이트마다 실의 색상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이트 보면 종종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색을 보고 비슷해 보이는 걸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받고 보니까 다른 실이 온 거예요. 이거 완전 하얀색. 이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실이고 얘는 살짝 보랏기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렇거든요. 이번에 받은 실은 완전 하얀색 실. 주문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이 실을 주문한 게 맞긴 맞더라고요. 다시 교환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이트에는 아예 이 실색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하기도 뭐하고 그럼 반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귀찮고 막 그래서 이 실들을 막 펼쳐놓고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얀색 모헤어랑 이 홀스트간 또 이 하얀색을 섞으면 둘 다 하얀색 실이라 편물이 너무 하얘지는 거 아닌가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신랑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막 그러면서 요 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하얀색 모헤어가 더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원래 좀 밝은 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편물 느낌이라도 좀 보자 하고 얘도 스와치를 작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저녁에 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저희는 이제 노란 조명을 쓰니까 그 노란 조명 밑에서 이제 뜬 건데 그때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 돼서 보니까 색상 차이가 이렇게 나긴 나죠. 근데 저는 밝을 때 보니까 이 밑에 원래 갖고 있던 모헤어 실이 더 예쁜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하얀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도 어쩌겠어요. 그냥 근데 또 이렇게 캐스트온 하고 보니까 또 얘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어쩌겠어요. 그냥 얘는 이렇게 그냥 하얀색으로 떠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 요 실이랑 이제 새로 주문한 모헤어 이게 원래 같았으면 이제 같이 뜨는 건데 색이 지금 다른 게 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쓰다 보면 또 이거 한 벌만 주문을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 실은 지금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주문을 했는데 아직 오는 중이네요, 얘는. 그래서 어쨌든 요 더 퍼스트 스웨터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소연이 길었네요. 그리고 이 실들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이 스웨터 완성하면 그때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며칠 전에 그 애기 거 칼라스 원피스 밖에서 뜨다가
바늘 부러진 거 있죠. 여기 있는데, 아이고, 코들이 막 풀린다. 뜨다가 이렇게 바늘이 요 부분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저 이렇게 바늘 부러진 거 처음이거든요. 뜨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바늘은 필다 바늘이고 3mm 나무 바늘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뜨게 할 때 바늘 종류가 진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때는 정말 제가 필다밖에 모르던 때라 그때 샀었던 바늘인데 이거 정말 잘 쓰기는 했어요. 많이 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제 놔줘야겠어요, 얘는. 이제 일상 이야기를 해볼 건데, 원래는 저 애기 원피스 뜨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냥 겉뜨기만 뜨면 되거든요. 편해서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바늘이 부러져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요 스웨터를 뜨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얘가 경사뜨기 부분이어가지고, 얘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번 천천히 뜨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겨울 바캉스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그 몽도 산에 있는 스키장이랑 클레르몽페랑 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행 중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이야기랑 또 올라오는 길에 다른 도시도 들렸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여행 중에는 레스토랑을 못 갔어요. 여행하던 때가 제가 백신 3차를 맞기 전이었고 그리고 2차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런 곳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스키장을 가니까 거기는 매점이나 뭐 카페, 뭐 레스토랑 이런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냥 딱 하나씩 있었어요. 하나씩. 그래서 스키장 갔던 날들은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레스토랑 갈 생각은 전혀 안 했고 다 점심을 싸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아이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레스토랑은 잘 안 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녁도 뭐 숙소에서 해결하고 뭐 아침도 숙소에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레스토랑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점심은 여행하는 4일 동안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저희 아이도 4일 점심 내내 샌드위치 먹고 계속 샌드위치만 줘서 미안한데 고맙게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근데 샌드위치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첫날은 가는 날이니까 아이 샌드위치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갔고 저희는 휴게소에서 샌드위치 사 먹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스키장에 있으니까 점심 먹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또 가기 전에 샌드위치 사가가지고 스키장 가서 이제 눈밭에서 먹고 저는 지금 임신 당뇨가 있기 때문에 샐러드를 먹었죠. 거기서. 근데 샌드위치 먹었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넷째 날, 그날 아침에도 이제 아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저희는 점심에 케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케밥은 또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점심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먹었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3일 저녁 내내 제가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먹고 엄청 운동하고 여행 가서도 정말 당 수치 내리려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맛있게 먹은 것 중에 몽도우에서 유명한 게 치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치즈 이름 자체가 몽도우예요. 근데 그 치즈를 저희가 마트에 가면 항상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아 저거 먹어봐야 하는데 하면서도 안 먹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신랑이랑 저랑 둘이 있으니까 둘만 먹으니까 그 치즈 양이 꽤 많아 보여서 안 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치즈 퐁듀, 그게 퐁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겨울에 많이 먹으니까 계절이 바뀌면 또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못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숙소 옆에 마트에서 치즈 코너 구경하다가 신랑이 몽도 치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여행도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하고 그날 첫날 저녁에 먹었어요. 네, 저녁에 신랑이 먹으면서 드디어 몽도 치즈를 몽도에 와서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진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몽도에 와 있는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치즈를 이렇게 먹으려고 안 먹었었나 봐요. 근데 그 치즈가 뭐냐면 퐁듀예요. 치즈 퐁듀. 네, 케이스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오븐에 넣고 한 200도에서 20분 정도 구우면 치즈가 이제 살짝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치즈 위에 겉면을 살짝 걷어내고 빵이나 뭐 소시송이나 감자 뭐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네, 치즈를 오븐에 넣기 전에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근데 살짝 향이 있었어요. 그때 굽기 전에는. 근데 오븐에서 구워져 나오면 그 향이 전혀 없어지고 그냥 너무 부드러운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살짝 향 있는 치즈도 좋아하거든요. 잘 먹어요. 염소 치즈도 좋아하고 그렇게 살짝 콩콩한 향 있는 치즈도 좋아해요. 근데 이 치즈는 정말 싫어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좋아하겠더라고요. 향도 너무 부드럽고 맛도 부드럽고 고소하고, 그리고 빵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치즈 양이 둘이 먹기에는 양이 꽤 많다 생각했는데 이제 겉면 걷어내고 안에만 이렇게 안에 있는 치즈만 찍어 먹다 보면은 그냥 딱 2인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간편해요. 막 기계 같은 거 꺼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상태로 오븐에 넣었다가 빼면 퐁듀가 되는 거니까. 프랑스 음식 중에 하클레트라는 음식이 있어요. 하클레트라는 치즈를 녹여서 감자나 뭐 소시송이나 잠봉, 그 잠봉이 스페인어로 하몽이에요, 하몽. 네, 아마도 하몽을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하몽을 프랑스어로는 잠봉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랑 이렇게 같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겨울 음식이에요. 그 겨울이 추우니까 이런 감자나 치즈로 된 무거운 음식들 이런 거를 많이 먹어요. 핫글레트도 굉장히 맛있어요. 저희 신랑도 엄청 좋아하고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핫글레트를 해드리면 정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녀노소 다. 그게 딱히 요리라고 할 거는 없어요. 그냥 다 썰어놓고 채소 같은 것도 썰어놓고 고기도 그냥 다 뭐 마트 가면 판매하니까 그거 그냥 다 깔아놓고, 네, 그 핫글레트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를 꺼내서 치즈 구워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삼겹살 바로 구워 먹듯이 이제 치즈 그렇게 바로 구워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계를 잘 안 꺼내게 돼요. 먹고 치우는 게 번거로우니까 잘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 오면은 이제 한 번씩 좋아하시니까 한 번씩 이렇게 먹기는 하는데 저희끼리 먹을 때는 초반에는 그래도 좀 먹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근데 이 몽도우 치즈는 그냥 그 치즈 그대로 오븐에 넣었다가 빼서 퐁듀로 먹으면 되니까 너무 간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년마다 겨울마다 먹자. 너무 간편하고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매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핫글레트, 그 치즈는 약간 향이 있어요. 그 핫글레트 향이 있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잘 몰라요. 그 향이 어떤지. 다 먹고 이제 치운 후에 나갔다가 다시 그 공간에 가면 그 치즈 향이 그 공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 이 치즈 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죠. 그리고 이제 두세 번 먹다 보면 그때는 이제 먹을 때도 그 치즈 향을 알 수 있어요. 약간 콤콤하면서 그 향이 있어요, 핫글레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렇게 음식 이렇게 해드리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몽도 치즈는 그런 향 싫어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만큼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 치즈예요. 프랑스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이 몽도 치즈. 근데 되게 유명한 치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거 이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겨울 가기 전에 한 번 더 먹자고 해서 집에 돌아와서 또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당 수치도 잘 나오더라고요. 치즈가 당 수치가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 치즈가. 치즈는 정말 아낌없이 먹었어요.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맛있게 몽도 치즈도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슈크루트도 그날 그때 이제 여행 중에 오랜만에 먹었어요. 이 슈크루트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음식은 독일 음식이에요. 이거는 절인 양배추에 소세지, 고기, 감자 이런 거랑 이제 같이 먹는 건데, 저는 감자 빼고 먹었죠. 감자가 아무래도 탄수화물이어서 당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기들이랑 채소랑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 슈크루트도 당 수치가 정말 잘 나오고 이게 임당 식단으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마트 가가지고 또 사다 놓고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슈크루트는 남은 임신 기간 동안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정말. 그리고 몽도우 마을에서 샀던 지역 특산물, 그 뚜이파드, 그것도 먹었어요. 그 뚜이파드 음식은 프랑스 음식 중에 이제 이것도 겨울에 먹는 음식인데 그 딱띠플렛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네, 이 딱띠플렛 음식은 겨울에 이제 노엘 마켓이 서는데 그때 길거리 음식으로 많이 나오는 음식이에요. 그 핫글레트도 그렇고. 근데 이 딱띠플렛 여기에 들어가는 치즈 향도 좀 있거든요. 이것도 살짝 콤콤한 향? 네, 이번 여행에서 먹었던 그 트위파드 음식이랑 딱띠플렛 이 음식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딱띠플렛은 감자랑 그 흐블로숑이라는 치즈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고 그리고 라우동이라고 잘게 자른 삼겹살 부위가 들어가요. 그리고 트위파드 요리도 감자랑 치즈랑 그리고 또 뭐가 하나 들어가던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되게 이렇게 쫄깃쫄깃한 식감이었는데 아무튼 그 두 요리가 굉장히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이런 요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거의 다 먹었죠. 저는 아무래도 감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감자나 이제 그런 건 잘 안 먹고 그 소스가 또 맛있더라고요.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소스에 빵 찍어 먹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정말 오랜만에 그 겨울 음식 진짜 무겁게 치즈한 겨울 음식 많이 먹었어요. 아, 그리고 그 여행 첫날에 클레르몽페랑 도시 구경하면서 빵집에서 빵을 몇 개 샀거든요. 네, 바게트랑 호밀빵이랑 크로아상이랑 또 디저트 할 거 뭐 이렇게 샀었는데 거기 호밀빵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아직도 생각나요. 그 호밀빵, 그 빵집. 그거 하나 사서 아침 저녁으로도 먹고 제 간식으로도 먹고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으니까 이제 신랑이 또 사러 갔거든요.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빵집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다른 빵집 가서 이제 호밀빵을 사왔는데 그 호밀빵은 너무 타가지고 너무 써서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신랑이 아이랑 옆 동네 놀러 갔다가 그 옆 동네 빵집에서 호밀빵을 또 사왔거든요. 네, 요즘 그거 맛있게 먹고 있어요. 네, 그 클레르 몽페랑에서 샀던 그 호밀빵처럼 그 정도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당이 있으니까 바게트를 안 먹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거친 거, 호밀, 통밀 막 이런 것만 먹거든요. 근데 진짜 바게트, 그 쫄깃한 바게트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에 비시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잠시 들렸어요. 저희 신랑이 프랑스에 와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에요. 그 도시에 이제 처음 다녔던 어학원도 있고 작년 여름에는 저희가 여름 바캉스로 라오셸이라는 도시를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는 신랑이 이 비시 도시에 있다가 라오셸로 가서 어학을 조금 더 했던 곳이고 이 비시에서는 처음 프랑스 생활을 했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이 비시 도시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어학했을 때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딱 경로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비시가 있어서 거기 이제 잠시 들리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비시 케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리에 케밥집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파리 케밥이 맛있어요. 근데 저희도 좋아하고 종종 먹는데 그 비시 케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 빵도 파리 케밥이랑 다르게 동그란 빵에 파니니처럼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으면 제가 진짜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비시 케밥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도 이제 주위에 이렇게 보면 BC 어학원 다니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케밥 물어보면 정말 다들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했죠. 그래서 돌아오는 날 점심 전에 이제 BC에 도착해서 도시 구경하고 이제 신랑이 프랑스에 처음 살았던 그 집인 거죠. 그 집에도 가보고 공부하던 어학원에도 가보고 곳곳에 신랑이 산책하던 길,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들 그런 곳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한 17년? 18년? 만에 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살았던 집도 뭐 지금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신랑이 다녔던 가게들 뭐 빵집이나 마트 이런 것도 이제 다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학원은 당연히 잘 되니까 잘 있고 프랑스가 이제 변화를 잘 안 하니까
이런 거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가도 그대로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추억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더 반갑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프랑스에 온 뒤로 네,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저희 동네가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결혼하고 1년 후에 한국을 갔는데 근데 저희 동네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 상권이라 그러죠. 상권. 그 상권 자체가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 새로 만들어진 상권은 정말 너무 낯설더라고요. 여기 우리 동네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낯설고 생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프랑스는 잘 변화를 안 하니까 이런 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또 이제 추억에 젖어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얘기해주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제 신랑도 한 10여 년 만에 처음 간 거니까 그리고 또 아내랑 아이랑 이제 같이 간 거니까 글쎄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본인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근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고생 많이 했을 거고. 그래도 이렇게 잘 견디고 적응해줘서 저랑 아이도 함께 이 BC라는 도시에 와볼 수 있었네요, 진짜. 그 BC 도시가 정말 작아요. 그래서 볼 게 없어요. 워낙 작으니까 뭐 도시에서 뭐 할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도시에 유명한 게 있는데 물이 유명하대요. 근데 일반 마트, 이제 프랑스 마트에 보면 BC 물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이 되게 맛없대요. 왜 유명한 건지 모르겠네요. 왜 유명하지? 뭐 미네랄 이런 게 많은가? 그 BC 도시 가보면 BC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약수터? 이런 장소도 있어요. 근데 신랑이 한번 마셔보겠냐고. 근데 정말 맛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그러면 얼마나 맛이 없는지 한번 먹어보자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고 날이 추워서 그런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물 나오는 곳이 완전히 다 막혀버렸더라고요. 마셔보지는 못하고 그냥 아쉽게 이제 거기만 둘러보고 왔습니다. 물 나오는 곳 바로 뒤에 신랑이 다녔던 어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학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녔던 파리 어학원 근데 제가 다녔던 곳은 진짜 작았거든요. 네, 그냥 건물 1층에 있는 그런 작은 어학원이었어요. 진짜 학원 같은. 저는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네, 신랑 다녔던 그 어학원은 진짜 학교더라고요, 학교. 막 그 건물 자체가 그 클레르 몽페랑에 있는 대학교 부속 건물인가 뭐 그랬다고 한 것 같아요. 건물도 막 몇 개가 있고 정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식당도 있고 이제 막 그렇대요. 그리고 건물도 되게 예쁘고 좋더라고요, 환경이. 그 BC 어학원이 비싸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제 신랑도 BC에서 1년 다니고 라오셸이라는 도시로 옮겨가지고 어학을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BC가 비싸서. 근데 그 도시가 정말 그 어학할 수 있게 맞춰진 도시 같았어요. 도시도 작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공부밖에 못하는 상황? 게다가 그 도시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도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젊은 사람들은 진짜 몇 명 못 봤어요. 아이도 못 보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파리 돌아다니면 카페가 천진데 그런 것도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원이랑 산책로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었어요. 되게 크고 넓게. 거기 이제 도시에 물도 흐르는데 이제 그 물 흐르는 옆으로 다 산책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좋더라고요. 신랑이 어학할 때는 매주 주말이었나 이제 어학 친구들끼리 파티가 있었대요. 이제 주말마다 다 같이 만나서 각자 나라 음식도 해 먹고 뭐 놀고 그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낙이었겠죠? 그러고 노는 게. 그리고 BC에서 유명한 게 또 있는데 사탕이 유명해요, 사탕. 이것도 이제 BC 사탕이라 그래요, 그냥. 모양도 BC 사탕만의 그 모양이 있어요. 딱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근데 그 사탕도 그냥 일반 마트에서 다 팔아요. 기본 맛이 바카인데 그 마을에 그 기념품 파는 거 이렇게 가보면 다른 맛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선물도 할 겸 몇 개 사와가지고 이제 저희도 먹고 이제 선물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그 BC 사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임신 초기 때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랑이 이거라도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그때 사다 준 사탕이 있더라고요. 그 BC 사탕. BC 물은 맛이 없는데 이 사탕은 맛있어요. 이 사탕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그 사탕 모양으로 된 BC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런 조형물, 되게 큰 조형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살았을 때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신랑이 막 사진 찍어 달라면서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저희도 같이 사진 찍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그 도시에서 특이했던 게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 도시에.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런 것도 별로 안 보였는데, 케밥집이 그 작은 도시에 비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막 몇 발자국 걸어가면 케밥집이 보이고 보이고 또 보이고 막 이래요. 어떤 곳은 이제 딱 서 있으면 주위로 케밥집이 3개가 보이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케밥집이 많았던 도시는 또 처음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흑인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케밥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케밥이 맛있나? 그렇게 도시 구경하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BC 케밥을 사가지고 점심으로 먹었어요. 근데 그 신랑이 다녔던 그 케밥집이 있기는 있는데 빵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동그란 빵이었는데 파리빵처럼 길쭉한 빵으로 바뀌었대요. 아무래도 주인도 여러 번 바뀌기도 했겠죠. 또 이제 다른 유명한 케밥집에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근데 거기도 빵은 기다란 모양이기는 했어요. 케밥을 사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터 옆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었죠.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밖에서 날 좋은 날 햇빛 받으면서 막 점심 먹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또 케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잠도 솔솔 올 것 같고. 근데 그 케밥이 진짜 맛있었던 게, 다른 곳보다 채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싱싱하고, 고기도 맛있었고, 근데 제가 진짜 케밥을 오랜만에 먹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뭐 BC에 있어가지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당 수치를 막 재면서 이제 식탐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보통 케밥을 하나 다 못 먹거든요. 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날은 진짜 맛있기도 했고 오랜만에 먹기도 했고 또 이거를 언제 먹어보나 이제 막 이런 생각에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다 먹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꾸역꾸역 다 먹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놀이터에서 아이랑 또 많이 놀았죠. 이제
수치 내리려고. 그렇게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놀고 저희는 다시 이제 파리로 올라왔습니다. 저희의 짧았던 겨울 여행이 이제 끝이 났어요. 짧기는 했지만 기억에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또 특히나 처음 해봤던 경험이 많았고 그리고 여행하는 내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날씨도 정말 좋았고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여행 다녀온 게 너무 짧아서 그런지 빨리 여름이 오면 좋겠어요. 놀러 가게. 그리고 오랜만에 임신 근황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저는 임신 34주가 되었고 2주 전에는 세 번째 정밀 초음파를 보고 왔어요. 이게 프랑스에서는 마지막 초음파예요. 네, 그때 병원에서 초음파 확인해 보니까 아기 무게가 1.7kg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자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체중이 거의 늘지가 않아가지고 그땐 더 그랬죠. 그래서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 체중은 그대로인데 아기가 1.7kg나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기가 좀 작다고는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큰 거보다 작은 게 좋다면서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일부러 관리를 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를 보고 오니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초음파 봤을 때 아기가 600g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kg나 더 늘은 거예요. 아기 무게가. 너무 기특하게도 뭐 제가 진짜 뭐 한 게 없는데 이제 스스로 1.5kg가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자라주어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아기한테. 그래도 이제 출산까지 아직 뱃속에서 1kg는 더 자라야 하는데 지금도 배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얼마나 커질지 무섭기는 해요. 그리고 초음파 본 날 무통주사 예약도 하고 왔거든요. 프랑스는 무통주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의무예요. 프랑스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한 98%? 그 정도는 이제 무통주사로 출산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저도 첫째 아이를 무통주사로 낳았고, 저는 무통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무통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평온한 상태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분만실 분위기도 그랬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진통 시간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그 분만 직전에 무통주사를 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맞나요, 이게? 그 이유가 이제 하체 감각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쓴다는 이유로 이렇게 주사를 끊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무통을 끊는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프랑스는 분만하고 다 이제 정리가 끝날 때까지 무통 주사를 맞아요. 그래서 전혀 통증 없이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진통이 오는 거를 느낄 수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 무통 주사 누르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누르면 이제 또 괜찮아지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딱 막상 분만한다고 할 때는 이제 하체 감각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 순간 되게 확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분만 시작할게요 하고서는 18분 만인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신기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순조로웠어가지고 다 감사한데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둘째 아이를 낳잖아요. 그때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해봐서 이제 잘 아니까 잘 할 수 있겠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번 해봐서 더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첫째 때는 진짜 뭘 몰라가지고 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신 당뇨가 있는데 당 체크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그때 병원 다녀와서 결과도 좋고 하니까 또 엄청 먹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케밥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또 케밥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그래서 케밥도 많이 먹고, 뭐 햄버거, 샌드위치,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게 당 수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감자튀김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요즘은 샐러드도 잘 안 먹고, 운동은 거의 안 해요. 뜨개도 그냥 앉아서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먹는 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식탐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평소에 잘 안 먹는 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도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도넛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서는 막 먹고 싶고, 그리고 디저트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달아서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자꾸 단 것만 생각나고, 과자 막 이런 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래요. 사실 지난주까지 욕심내서 막 계속 먹고 막 그랬거든요. 지난 주말부터인가 이제 너무 그렇게 막 많이 먹으면 숨이 이제 너무 차는 거예요. 이제 숨이 너무 차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기가 더 자라면서 이제 이 위 자리가 많이 좁아졌는지 이제는 그렇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먹었던 거 반도 못 먹고 있어요. 처음에 그 임당 식단 했던 그 식단의 반의 반 먹나? 먹는 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계속 아쉬우면은 조금씩 뭔가 먹고는 있어요. 계속 막 과자라던가, 막 과일이라던가 자꾸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계속.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당 수치도 안 재요. 이게 당 체크를 계속 하니까 이게 많이 먹는데도 수치가 이제 떨어져서 나오면 그 숫자를 보고 제가 이제 안도감이 생겨가지고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재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체크를 했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도 오고, 그리고 일단 소식을 하면 당 수치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소식을 해야겠다 해서 요즘은 아침 공복이랑 저녁 식후에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덕분에 2주 전에 이제 피 검사랑 단백뇨 검사도 했거든요. 단백뇨 수치가 처음으로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단백뇨, 빈혈, 또 이렇게 검사 받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또 뿌듯하고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 컨디션은 배가 많이 부르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제는 혼자 밖에 나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신랑이랑 아이랑 이제 같이 차 타고 파리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차 타고 다녀왔는데도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서 있어도 힘들고 그리고 배도 많이 뭉치고 뭐 걸음도 많이 느려지고 막 뒤뚱뒤뚱 대면서 걷고 행동도 많이 느려지고 잠잘 때도 이제 좀 불편하고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몸이 무거워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뜨게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저희 신랑 생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생일 한참 전부터 한 2월달 막 이때부터 이제 신랑 생일날 회사에 가서 같이 점심 먹어야지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그리고 제가 점점 느려지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신랑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날이 주말이니까 그럼 주말에 아이랑 같이 외식하자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원래는 둘이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신랑 회사를 이제 가려고 했던 건데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뭐 그날 미역국이나 끓여야겠다 이제 막 했죠. 근데 그 전날 산부인과 초음파 예약이 있었어요. 신랑이랑 이제 아침에 같이 가는데 신랑이 차를 가져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차를 가져와서 이제 차를 탔는데 신랑 목소리랑 표정이 갑자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덜컥 또 겁이 나가지고 차에 또 무슨 문제 생겼냐고 막 이러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신랑한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신랑이 차를 가지러 가면서 이제 살짝 뛰었는데 그 순간 자기가 느끼기에 허리랑 다리랑 분리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순간적으로 쓰러질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차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못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증상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산부인과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병원을 갔죠, 산부인과를. 근데 병원 진료 보는 내내 정말 신랑이 진짜 힘들게 있다가 집으로 왔어요. 근데 올 때는 이제 제가 운전해가지고 왔죠. 근데 이 와중에 또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신랑이 오후에 회사를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제 회사에 못 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응급실을 갔다 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여기저기 움직여 보라고 했나 봐요. 뭐 발도 들어보고 이제 막 뒤꿈치도 들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움직여 보라고 했더니 디스크는 맞는데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처방전이랑 출근은 아직 힘들다면서 회사에 제출할 서류 막 이런 거를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이 신랑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생일날 누워만 있었어요, 신랑. 아, 그래서 어쨌든 생일날 점심을 둘이 같이 먹기는 먹었어요. 막 로맨틱하진 않았지만. 올해는 생일날 미역국을 안 했어요. 미역국을 하면 제가 또 이제 다른 반찬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숨도 차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올해 생일에는 그냥 프랑스 음식 해서 먹고 케이크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렇게 조촐하게 누워서 생일을 보냈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져서 걸을 수도 있고 약간 삐딱하긴 한데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이제 출근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이제 막 높이 안아줄 수 있고 막 그럴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처럼 이렇게 신랑이 한 번 아프다고 하면 정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건강이 최고구나. 이제 막 아프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또 하죠. 이제 신랑이 딱 다친 날, 이제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아빠를 보는데 아이가 보기에도 아빠가 너무 아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말려주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부르더니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이 말을 딱 두 번을 하더니 갑자기 폭풍 오열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프니까 아이가 너무 슬펐나 봐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는데 저도 놀라고 이제 신랑도 이제 방에 누워 있다가 그 얘기 듣고 바로 나와가지고 아빠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해서 겨우 달래줬어요. 애기가 제가 아프다고 하면은 쳐다보지도 않더니 아무튼 그날 그렇게 아이 반응에 저희가 너무 놀랬었어요. 아이의 그런 감정이 너무 순수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며칠 전에 떡을 하나 마쳤거든요. 꿀떡. 네, 그거를 왜 했냐면 아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 이걸 수업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3살인데 아무튼 그런 거 중에 이제 대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유럽도 했다가 아프리카 했다가 이제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반에 아시아인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옷이나 책이나 뭐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보고 먹고 뭐 체험해보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가지고 있던 한복을 보냈어요. 근데 신랑이 같은 반에 다른 아시아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신랑이 다른 아시아에 밀리면 안 된다면서 한국을 알려야 한다면서 간식거리로 뭐 보낼 거 없을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신랑이 김밥을 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를 언제 다 싸고 있냐고 아니 김밥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럼 떡은 어떨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떡이 좀 더 간식으로 먹기 이렇게 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떡을 생각하다가 그때 생각나던 떡이 꿀떡밖에 없었어요. 떡 종류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그 꿀떡이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달달하잖아요. 안에 이제 꿀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꿀떡을 맞췄거든요. 근데 그 꿀떡을 막상 받아보고는 제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보통 꿀떡에 깨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 꿀이랑 그 깨? 설탕이랑 깨? 근데 저는 그 깨 없는 꿀떡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심지어 꿀이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서 꿀이 빠진 건지. 이 떡집이 되게 맛있다고 하는 집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자주 사 먹었던 집인데 이번 꿀떡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을 보내기는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그날 오후에 갑자기 경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차라리 경단을 할 걸. 그랬으면 이제 번거롭게 다시 찌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경단 안에는 앙금도 들어있고, 그리고 색도 더 선명하고 예쁘고, 그 꿀떡처럼 동그랗잖아요. 가격이 꿀떡이랑 경단이랑 같았어요, 가격이. 꿀떡, 경단 이런 게 가격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 맞추는 것 중에. 1kg에 22유로 했으니까 거의 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80유로치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진짜 싼 것도 아니고 또 맛은 맛대로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말. 그 떡집 백설기랑 가래떡은 진짜 맛있는데 이제 꿀떡은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만드는 그 오븐 찰떡 그게 훨씬 더 맛있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웠어요, 꿀떡. 한국을 알려야 되는데, 맛있게 먹어줬는지 모르겠네요. 애기 데리러 가서 같이 오면서 친구들이랑 떡 먹었냐고 하니까 친구들도 같이 먹고 선생님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죠. 더 맛있는 거를 갖다 줬었으면 좋았을 걸.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인가? 한국에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월인데 한국은 3월에도 종종 눈이 왔었나요? 어땠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는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오후에는 진짜 겉옷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심지어 낮에는 너무 더워요. 햇빛도 너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밖에 스토어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이 학교 끝나고 공원 가서 놀다 오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제가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애기는 이제 막 집에 가자 그러는데 제가 막 더 놀자고. 날씨가 그렇게 좋으니까 이제 피크닉 다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맛있는 거 싸들고. 근데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러다 또 추워지겠지만. 그리고 해도 정말 많이 길어졌거든요. 네,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일요일부터 썸머타임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해가 많이 길어지죠. 그래서 빨리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가 정말 많이 길어지거든요. 제가 여름을 안 좋아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여름에 해가 엄청 기니까 그것 때문에 여름이 좋아졌어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영상이 많이 길었는데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